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무대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움직임에 공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북러 군사거래는 대한민국을 직접 겨냥한 도발이라며 동맹 우방국과 함께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년 연속 참석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북한과 러시아를 또 둘의 밀착을 선명하게 때렸습니다. 북한은 언급조차 안 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직접적, 실존적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 평화의 최종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무력 침공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북한과 군사협력하는 건 모순이라고 러시아에 날을 세웠습니다.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입니다. 70년 동맹 미국과 발을 맞추듯 안보리 구조개혁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무기 지원 대가로 러시아의 살상무기 정보와 기술을 얻는다면 북러 군사거래는 대한민국 안보와 평화를 직접 겨냥한 도발이 될 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동맹, 우방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에게 정의와 법치, 또 자유와 평화, 번영을 물려주는 건 역사적인 책무라며 끈끈한 연대도 촉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굳게 연대하여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 도발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개발과 기후, 디지털 등 3가지 분야의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해 공적 개발 원조를 대폭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가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설 마지막 부분에는 6.25 전쟁 때 북한이 자유의 최후 보루로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다. 그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겠다며 2030년 부산 엑스포에 한 표를 요청했습니다. 뉴욕 방문 사흘째에도 윤 대통령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스위스, 모리타니아 등과 릴레이 회담을 열고 맨투맨 부산 홍보전에 앞장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자유민주주의 보편 국가들과 힘을 합치고 국제 무대에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뚜렷한 선언으로 취임 2년차 자유와 연대 기조에 탄력이 붙은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윤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전문가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급속히 강화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 경고하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두 나라의 무기 거래 차단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고 미국 하원도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군사 투어 이후 미국의 경고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 이란의 기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외교적 왕따로 지칭했습니다. He is in effect persona non grata in many parts of the world. And so the only thing they have left is to go to regimes like the ones in North Korea and Iran to try to get what they need.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재래식 무기의 러시아 유입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looking and taking action to try to disrupt that, to break that up wherever we can. But Russia is in a world of hurt as a result of the actions that Vladimir Putin has taken. Militarily, economically, diplomatically, it's in a much worse position than it was before. 미국 하원도 북러 협력 제재법을 발의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할 경우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포커스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놀리 의원 등이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확보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북한산 무기 판매와 물질적 지원에 책임 있는 외국인을 미국 대통령이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기 거래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외국 금융기관도 법안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코놀리 의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두 악당 간 위험한 협력 관계를 의미한다며
그냥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핵무기 사용 위협이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장관급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글로벌 긴장과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무기 사용 위협 증폭과 함께 다극적으로 분열하는 국제사회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이번 연설 내용의 배경과 향후 국제정세 전망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정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새벽에 잠도 못 주무시고 아마 보셨을 텐데 오늘 윤 대통령의 국제무대 연설 굉장히 좀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나요? 실제 2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만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의 안보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거의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대규모 물량전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에까지 탄약에 대한 손을 벌리게 된 건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기존에 있는 대북 제재 틀이 좀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거의.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또 반대급부로 지금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있어가지고 그들이 부족한 기술력을 러시아로부터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 우리가 강경한 의조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예. 그 지난해 유엔 연설 처음 했을 때랑 좀 달라진 게 북한 관련 언급이 작년은 없었잖아요. 이번엔 또 있었는데 이런 점이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대량 살상 무기,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또 러시아의 군사 협력으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이 더욱더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네.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예. 자, 오늘 그 연설 내용을 조금 한번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러시아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러시아를 정면으로 겨냥을 했는데 러시아가 이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고 또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는 건 자기 모순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예. 쉽게 말하면 좀 러시아는 유체이탈식 표현을 많이 쓰죠. 예. 러시아는 지금 우리는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를 이번에 이제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표현해요. 예, 예. 마치 그렇게 러시아가 마치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도 러시아 같은 건 당연히 유엔 상임이사국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가 지금 대북 제재를 받는 북한으로부터 탄약을 공급한다는 거는 유엔 상임이사국 역할을 그냥 포기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자기 모순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안보리가 무력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오늘 윤 대통령의 이런 연설 발언이 좀 안보리 개혁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 서두에 보면 6.25 전쟁의 또 사례를 들면서 우리가 70주년이지 않습니까? 정전. 그러면서 공산 전체주의의 무력 침공이라는 표현에 유엔군이 맞섰다는 처음에 서두에 연설이 있어요. 네. 그 공산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보면 6.25 전쟁에 그 침략을 했던 국들, 중국, 북한, 중국, 구소련이 되겠죠. 그런 표현을 썼는데 네. 그런 표현을 썼다는 건 뭐냐면은 안보리 어떤 개혁도 좀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상임이사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개혁을 한다고 치더라도 과연 이제 세계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그렇다면 안보리의 개혁보다는 안보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자. 유엔이 예. 6.25 전쟁 사례처럼 국제사회가 이런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아니지만 지금은 러시아와 북한의 연대에 대해서 공동 연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빨리 끝나야죠. 예. 예, 끝나야지 국제사회가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있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어려움을 좀 해결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그 문제를 더 촉발시킨 점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표현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유엔이 지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에서부터 이제 이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유엔 개혁, 안보리 개혁을 주장하는 그 목소리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개혁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상임이사국 확대가 좀 주요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임이사 확대하자는 내용인데, 이사국 수를 늘리자. 수는 늘리죠. 미국은 좀 그런 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 일본과 우리는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정확하게 뭐 개혁을 하자는 표현도 없는 거 봐서는 개혁이 과연 필요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개혁은 필요한데 네. 결국은 이제 개혁보다는 오히려 지금 북러와 어떤 군사 밀착, 북러 협력 문제라든지 뭐 기후라든지 그 뭐 디지털 격차, 그런 경제 격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자는 게 먼저 이번 기조연설에 담긴 것 같습니다. 그럼 개혁 가능성에 대해서는 작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낮게 봅니다. 뭐 필요는 하지만 예. 개혁을 하더라도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좀 운이 많이 가는 거죠. 개혁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이 갈등이 더 심화되면 안 되는데 뭐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필요성은 있지만 개혁이 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엔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에 대한 언급도 좀 짚어볼 텐데, 우리나라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도발이 될 거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뭐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는 우리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좀 우려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뭐 오랫동안 이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왔습니다. 뭐 그 집중해 왔고요. 왔지만은 지금 뭐 북한이 새로 진수한 이제 SLBM 잠수함, 뭐 신형 이제 삼천토크 잠수함 같은 경우는 네. 뭐 과거 기술을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뭐 미사일은 모르겠지만 잠수함 성능은 많이 떨어질 걸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또 평가를 하고 있고, 게다가 북한이 지금 뭐 정찰 위성, 뭐 만리경이라 부르는 정찰 위성들이 예. 지금 연이어 실패를 하고 있잖아요. 네. 북한은 어느 정도 기반 기술은 갖고 있지만 넘지 못하는 벽들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러시아가 해결해 줄 경우에는 우리 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표현을 뭐 당연히 뭐 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방러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와 협의한 부분, 뭐 우주 기술을 이전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해결될 거라고 보세요? 좀 시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미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이번 전쟁 러시아의 뭐 122mm 다른장 로켓탄이 지금 뭐 사용되고 있다고 외신 보도로도 이미 언급되었고, 예. 미국도 지금 이미 사용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이 지금 뭐 줄 수 있는 이제 탄약들이 예. 어느 정도 가고 어떤 군사 협력이라는 거는 뭐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겠습니까? 예. 러시아도 어쨌든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받아봐야 되는 입장에서 만약에 뭐 받았는데 신통치 않다 이러면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받아보고 어느 정도의 기술을 줄지를 결정할 거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당연히 협력이 그렇죠. 예. 그 지금 보면은 뭐 김정은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장기간 동안 러시아를 기차 타고 다니면서 지금 국제사회 주목을 받았잖아요. 예. 일단 프로파간다는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예, 지금 국제사회가 우려할 정도로 그런 이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위협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북한이 또 보면은 10월달에 보면 정찰 위성을 재발사하겠다고 언급을 했어요. 뭐 다음 달입니다. 예. 뭐 지금 뭐 기술을 준다 해가지고 이게 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뭐 미사일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전투기 공장을 또 시찰했는데 북한의 가장 지금 취약한 부분들은 항공력입니다. 항공력 상당히 취약한데 예. 그런 부분들이 뭐 대북 제재로 해서 뭐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전투기 가동, 북한으로부터 부품 수급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전투기 가동률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 뭐 안정성에 여객기 같은 것도 안정성에 문제가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먼저 해결될 걸로 보이는데 그 역시 이제 우리나라의 안보적 위협이 됩니다. 예.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뭐 미그 30일 전투기에 뭐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뭐 직접 보는 이제 모습까지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예. 뭐 킨자리라고 하는 미사일은 뭐냐면 아주 군사적으로 너무 들어가는데 쉽게 말하면 북한 이스칸다르 지대 탄도 미사일을 공중에서 쏘는 거예요. 네. 그냥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미사일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전투기만 도입하면 북한도 유사하게 러시아처럼 운영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예.
당연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죠. 그런 부분들은. 네, 그러니까 항공격 기술이 발전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 좀 우려를 좀 표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예. 우리가 뭐 강점이라 그 부분이었는데 이제 북한이 이제 그 부분까지 우리에게 위협을 준다면 우리는 뭐 육군, 육상, 해상, 공중으로부터 북한의 다양한 위협을 온몸으로 받게 되는 거죠. 네. 이제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해서 또 미국도 앞서 전해드렸는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는데 사실 대통령실은 이미 북한 무기가 러시아 전장에 투입됐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안보리에서도 그렇고 제재가 실효성이 있을까요? 실효성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뭐 국경적으로 육상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뭐 제재할 수 없죠. 해상은 다 봉쇄됐으니까 육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럼에도 북한은 이제 미국은 이제 육상은 좀 못 막더라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뭐 부품이 들어가거나 하는 것들을 철저히 막을 것 같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정말 그 북한의 무기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또 하나의 이제 일이 국제사회가 지금에 대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훨씬 더 확대할 겁니다. 예. 지금은 약간 좀 그 일부 조절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전쟁을 그러니까 확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조절한 상황인데 더 이제 서방의 어떤 군사 지원이 더 커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 북러 정상의 만남 이후에 이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럴 경우에 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북한의 도발은 뭐 항상 예견된 거잖아요. 예. 북한으로서는 뭐 도발보다는 저는 이제 북한으로서는 이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으로부터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대북 제재 틀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북한의 부족한 국방과학 기술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뭐 도발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우리가 도발을 좀 주의하는 것보다는 북한의 앞으로 이제 군사력 발전이 어떤 식으로 좀 더 가속화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자, 이번에 보면 사실 그동안은 정부 발표를 보면 이제 북한 그리고 러시아 순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연설을 보면은 러시아를 먼저 언급을 했거든요. 이게 외교 기조 변화가 좀 감지되는 건가요? 외교 기류의 변화라보다는 지금 러시아에 대한 경고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좀 직접적으로 북한에다가 모기지를 하는 상황에서 어제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도 그 전 기조연설에서 러시아를 좀 많이 비난했으니까 네. 크렘린에서 바로 나왔죠. 우리 더 확대할 거야. 이런 이제 파워 경쟁이 지금 서로의 어떤 이제 그 파워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러시아를 먼저 경고를 하고 뭐 러시아도 빨리 전쟁을 끝내고 빨리 이제 국제사회로 다시 돌아와라라는 그런 뭐 강경한 메시지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 방문했을 때 뭐 좀 보고 느낀 게 있을 거예요. 특히 아동병원에 가서 어린 아이들의 어떤 전쟁의 참상을 좀 많이 봤잖아요. 그에 대해서 그런 좀 러시아에 대한 이제 불법적인 전쟁에 대한 어떤 이제 전쟁의 참상, 그 전쟁을 당사국으로서 러시아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 국제 정세에서 이제 중국이 어떤 입장을 표할 것이냐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좀 주목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번 그 북러 정상이 만났을 때 중국이 굉장히 애매한, 그러니까 묘한 그런 태도를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 러시아에 더 가까이 가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국 입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중국도 지금 북한보다는 훨씬 더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예. 경제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 자체가 지금 뭐 확실한 실업률도 지금 발표를 안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그 러시아와 지금 뭐 북한과 연대를 할 것이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약간 뒤로 빠져 있는 좀 뭐 약간 뭐 객관적 입장으로 보고 있지 않나. 그보다 조금 더 앞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번에 뭐 유엔 총회 연설을 보면은 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뭐 기시다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비난을 했다가는 중국이 또 러시아와 또 연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좀 수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만약에 지금 북한, 러시아와 협력을 할 경우에
이른바 국제적 왕따가 같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충분하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어떤 무역에서 지금 러시아와 북한보다는 그 서방과 많이 연결돼 있잖아요. 경제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경제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조치에 따라 가지고 미국이 어떤 경제적으로 좀 압박을 좀 풀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나요? 뭐 이제 국제사회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연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를 막아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뭐 우리가 막다고 그렇게는 하는 건 아니지만은 중국이 지금 그렇게 과연 러시아처럼 뭐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은 적은 상황에서 미국과 뭐 일본, 우리가 중국에 대한 직접적 비난을 언급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예. 네. 자, 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현재 이제 러시아에 머물고 있는데 뭐 중러 전략 안보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두 나라가 어떤 논의를 이어갈까요? 글쎄요,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뭐 중국의 뭐 입장들이 워낙 많이 변하고 해서 입장이 어렵지만은 뭐 결국은 이번 원론적인 좀 수준이 아닐까. 그 중국도 지금 뭐 중간자 입장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좀 빨리 좀 끝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겠죠. 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여전히 미국과의 갈등 부분들이 전조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뭐 이번 그 회담 통해서 러시아 편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 입장에 쓴다는 건 아니고 계속 이제 중간적인 입장을 가지고 뭐 관망을 하지 않을까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관련해서 신종우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먼저 표결에 붙이고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또 해임 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가결은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무죄는 법정에서 증명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식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이후 처음으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워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표결할 필요 없이 영장을 청구할 기회를 여러 차례 줬는데도 검찰이 거부한 건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 정권에 맞선 제1야당 수장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당사자까지 직접 사실상 부결을 촉구한 셈입니다.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전 지구인이 단결투쟁해야 하듯이 야당 파괴 공작으로 흉기를 들이대면 똘똘 뭉쳐 싸우는 길 말고 달리 무슨 선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대표의 공개 언급 이후 오히려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선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얼마 전 공개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 대표가 부결을 요구할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반발하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망조가 들었다거나 제정신이 아니라는 등 거친 표현의 비판까지 있었습니다. 20일 넘게 곡기를 끄는 당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퍼진 상황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온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틈을 파고들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공언한 약속을 뒤집은 거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황당무계하다면 법원에서 당연히 기각할 거라며 무죄는 법정에서 증명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호기롭게 외치던 그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가결이 유력시되는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개인 비리 혐의 수사를 받는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 국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발끈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목전에 두고 던진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는 단식에 이어 또 다른 정치적 승부수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병상단식 중인 이 대표의 메시지가 체포안 표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치권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진술뿐인 수사라며 반발했지만 검찰은 물증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따져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를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진술 증거가 유일하단 이 대표 주장을 의식한 듯 객관적 물증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사업 현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17차례 언급한 검찰은 이 대표가 북한 측과 합의서나 이전 부지사의 국외 출장 계획서 등 관련 문건에 직접 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 주장과 달리 이 대표에게 올라간 출장 보고서에는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함께 있는 사진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북한 측에서 받은 영수증을 보면 쌍방울 그룹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게 명확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김 전 회장을 해결사로 활용하고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에게 운명을 베팅한 정경유착의 대표 사례란 겁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선 2015년 4월 로비스트 김인섭 씨 딸이 결혼할 당시 이 대표와 측근들이 축의금을 내기도 했다며 2010년 김 씨와 관계를 끊어 특혜를 줄 이유가 없었단 이 대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 참여하면 최소 200억 원을 위험 부담 없이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대표는 누구보다 명확히 알았다고 적시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설명엔 구체적 발언도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허위 증언을 요구한 사실이 상대방 자백뿐 아니라 통화 녹음 파일로 인정된다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는 등 이 대표 발언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이 대표 동료 의원들이 대북 송금 사건 자료를 불법 유출해 수사에 대응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결국 모든 혐의를 합치면 이 대표에겐 최소 징역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결과가 집약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이틀째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에 이어 역사관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었다는 극우적 주장이나 건국절 논란에 관한 견해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 후보자 해명에도 인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역사관은 청문회 첫날부터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자발적 매춘이었다는 극우적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사람들이 위안부다라고 또 그 경희대 철학과 최모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 그렇게 별도로 위안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사건도 처리해 본 적이 없고. 이 후보자는 파장이 일자 별도 입장문을 내고 답변을 회피한 게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한 교수의 발언 내용을 모른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비극으로 엄청난 희생을 당한 분들을 늘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지도부까지 나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의식을 1순위로 포함시켜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서 서면 답변을 통해 우리나라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도 임시정부 부정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진땀을 뺀 이 후보자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도대체 이 교과서 어느 대목에 건국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건국이라면 한마디도 없어요. 정부 수립이죠. 도대체 어느 나라 교과서로 공부하셨어요? 지적하신 부분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여당은 임시정부 정통성을 존중한다는 이 후보자 해명에 힘을 실으며 법률가에게 요구하는 역사적 잣대가 지나치다고 엄호했습니다. 역사관하고 법률가로서 법원에서 재판하는 분이 법률적 잣대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다룰 때하고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중요한 건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독립을 지켜낼 의지라며 이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지난 6년간 법원은 그 어떤 때보다도 편향된 판결과 정치적 판결이 가장 많았다고 생각하고 법원의 정치화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 후보자 인준 절차는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마무리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로 끝나는 만큼 25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 동의안 표결을 거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정국은 끝까지 변수로 남을 전망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군사, 외교 등 국가 기밀이 논의될 때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증인 명단은 아직 조율되지 않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이 제기돼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소추안에는 검찰의 보복성 기소가 한 개인과 우리 사회 전체에 크나큰 상흔을 남겼다며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해 공소권을 부당히 남용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 검사 탄핵소추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전망인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에 의결됩니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 연준은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연내 추가 금리 인상과 고금리 장기화를 예고하면서 뉴욕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금리 상단을 5.5%로 지키면서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는 2%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연준은 하지만 금리 동결이 금리 인상 중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준의 목표 금리를 나타내는 점도표는 올해 안에 0.25%포인트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We're prepared to raise rates further if appropriate, and we intend to hold policy at a restrictive level until we're confident that inflation is moving down sustainably toward our objective. 파월 의장은 특히 최근 경제 불확실성을 주목했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국제 유가와 자동차 노조 파업 등 경제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많아 향후 예측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So what we try to do is assess all of them and handicap all of them. And ultimately, though, there's so much uncertainty around these things. 내년 금리 정책은 당초 예상보다 더 보수적으로 이어갈 전망입니다. 내년 말 목표 금리를 4.6%에서 5.1%로 높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금리 동결에도 연내 추가 금리 인상과 내년에도 정책 전환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에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연준 발표 이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기 시작했고 특히 나스닥은 낙폭을 키우며 1% 넘게 하락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언제 시작할지 예고하는 건 연준의 역할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시장에서는 빨라도 내년 하반기는 돼야 정책 전환이 가능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지원과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 중앙 지방정부와 공기업들의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96조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개정을 보면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의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금액은 마이너스 95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공공부문 총지출 증가율이 17.4%로 총수입 11%를 크게 웃돌아 적자폭은 1년 사이 27조 3천억 원에서 95조 8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2007년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 기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 대출 횡령 사고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 씨가 3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금감원은 어제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 씨가 15년 동안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2,988억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횡령 사고 원인에 대해 금감원은 BNK 금융지주가 경남은행에 대한 위험 관리나 업무 실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내부 통제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불법 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또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하도급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과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의심 건설 현장 508곳 중 179개 현장에서 249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333건이 적발됐습니다. 무자격자, 무등록자의 하도급을 준 경우가 221건, 66.4%로 가장 많았고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경우는 111건, 33.3%였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국책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발표가 나오면서 부동산 통계의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통계가 제각각인 이유를 윤혜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매매 시세 하한 평균은 국책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17억 6천만 원,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은 19억 원으로 같은 집인데도 1억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주변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 몇 곳을 비교해봤더니 적게는 5천만 원부터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 차이가 났습니다. 부동산원은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올해 6월 말부터 반등했다고 발표했지만 KB는 8월에서야 상승 전환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시차가 거의 2달 가까이 벌어진 겁니다. 진단이 아예 상반되기도 합니다. 올해 6월에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수 변동률을 보면 KB는 하락한 반면 부동산원은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기관마다 통계가 제각각인 이유는 표본 수와 조사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KB의 조사 표본 수는 전국 아파트 6만 2천여 가구로 부동산원보다 2배 더 많습니다. 조사 방식도 KB는 중개업소가 직접 가격을 적고 부동산원은 조사원이 개별 가격을 조사해 적정가를 산출합니다. 두 기관 모두 표본 실거래가가 없으면 주변 아파트 거래나 호가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주간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또 조사 기간이 짧은 주간 통계 발표가 오히려 시장 왜곡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간 조사를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서 내부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만 외부에 공표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부동산 통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통계 신뢰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이 뼈아픈 진단을 해서 방향을 좀 잡고 필요하면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가격 지수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9월 21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볼 기사는 동아일보에 실린 기술 유출 재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기술 유출 범죄는 적발도 어렵지만 범인을 찾더라도 시간이 늦어버리게 되면 이미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입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관련 재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기업의 피해 보전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에는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1심만 하더라도 3년이 지났는데 최종 판결이 나올 때면 이미 옛 기술이 되어 있을 거다. 기업의 시간과 법원의 시간은 다르다.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기술 유출을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실정에서는 오히려 또 다른 유혹을 심어줄까 우려가 될 정도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기관도 기관이지만 사법부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해외 주요국은 전문 법원을 통해서 기술 유출 사건들을 다루는 반면 국내에는 전문 법원이 없고 전담 재판부도 2년마다 순환하게 되면서 전문성을 갖기 힘든 환경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기술 탈취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사법 절차에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볼 기사는 조선일보에 실린 리쇼어링 관련 기사입니다. 리쇼어링이라고 하면 해외에 있는 국내 기업의 생산 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는 걸 말하는데요. 쉽게 표현해서 기업의 유턴입니다. 기사에는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유턴 기업 수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보도로도 많이 전해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나 칩스법 등을 통해서 1,800여 개의 기업을 돌려 세우고 있고 일본도 세제 혜택 등을 통해서 600여 개 기업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20여 곳에 불과했고 최근 10년으로 기간을 더 넓혀 보더라도 160개 기업 정도만 돌아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뚜렷한 목표 없이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기업 선정이나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첨단 산업 기반을 들여오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지금 우리도 두고 볼 수만은 없겠는데요. 경쟁력 높은 기업의 유턴을 위해서 지속적인 세금 감면과 규제 개선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볼 기사는 서울신문입니다. 대형마트 규제의 역설이라는 제목이죠. 지난 2012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 목적은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에는 최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내 대형마트 인근 상권의 유동인구와 카드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가 담겨 있었는데 대형마트가 쉬는 일요일의 주변 상권 매출액이 대형마트가 문을 여는 일요일의 매출과 비교해서 오히려 1.7%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주변 상권으로 그 수혜가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반사 이익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온라인 업체들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가 쉬는 날 온라인 유통업의 매출은 13%나 늘어났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는 지역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볼 마지막 기사는 경향신문입니다. 유튜브나 틱톡 등 SNS에는 유흥업계 이야기를 콘텐츠로 삼는 영상과 게시물이 여럿 올라오고 있습니다. 친근한 말투로 자극적인 내용을 전하면서 관심을 끌고자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콘텐츠들은 성인 인증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미성년자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데 유해한 콘텐츠를 접하는 것 자체도 문제겠지만 나아가서 청소년의 성착취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영상과 함께 올라와 있는 링크를 누르면 성인 사이트나 유흥업소 알선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건데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 단속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메타버스 등 여러 플랫폼으로 확산하고 있고 또 관련 은어가 끊임없이 생기고 있어서 모니터링 자체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플랫폼의 감독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9월 2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 만든 국내 원자력 방제 시스템이 원전 정보 수집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번이 넘게 수신 장애가 있었지만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원자력 안전기술원 킨스는 국가방사능 방제 계획에 따라 방사능 영향평가 정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아톰케어라고 부릅니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사고가 생겼을 경우 방사선이 어느 지역으로 어떤 강도로 퍼지는지 등을 예측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대피 계획을 짜게 돕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시스템 구축과 유지 보수 등으로 지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들인 돈만 274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원전 정보 수집이 제대로 안 됐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보 수신에 장애가 있었던 건데 확인된 것만 221번에 달했습니다. 아예 26개 원전 전체 운전 정보를 수집 못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기술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전송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단순한 장애로 보고 원인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전체 장애 65%인 143번은 한수원 장애 발생과 대응 기록은 없었다면서 아톰케어 자체의 문제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방사능 유출 경로를 예측하는 분석 시스템도 명백한 이유와 합리적 절차 없이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가 지표인 원전 변수를 기존 200개에서 10여 개로 간소화한 것인데 시간은 빠르지만 그만큼 정확도는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월성 1호기부터 4호기 같은 가압형 중수로 원전에 적합한 계산 모델이 없어서 사고가 날 경우 예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기존 시스템을 10년에 걸쳐 개발하고선 유지 보수와 사용이 어렵다며 관련 기관 협의나 전문가 검증도 없이 폐기했다면서 시스템의 중요도에 비해 충분한 검토 없이 무책임하게 변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아톰케어에는 실시간 교통량이 반영 안 돼 실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나면 대피로 결정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관련 기능이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게 조치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대전에서 야영객 2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또 충남 논산에서는 하천 옆에 주차된 화물차 2대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세차게 흘러가는 강물 한가운데 야영객을 구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대전 괴곡동 상부안 유원지에서 주민 2명이 다리 밑에서 야영하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고립됐습니다. 1시간여 만에 구조된 2명은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 논산에서도 폭우가 내려 논산천 옆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 2대가 침수됐습니다. 다행히 차 안에 탑승해 있던 사람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논산천 인근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왕복 6차선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의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뒤따라오던 버스가 이 차량에 부딪히는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에서는 1톤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A씨가 숨지고 다른 1명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오늘 2번째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범인 도피 혐의 등을 받는 유아인 씨와 지인 32살 최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해 200여 차례에 걸쳐 5억 원에 달하는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람 없이 운영하는 무인 가게가 최근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주하는 직원이 없는 곳을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보니 절도 사건이 매달 수백 건씩 일어나 특화된 방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로 들어오는 남성. 현금을 꺼낼 목적으로 결제기를 다짜고짜 벽돌로 내리칩니다. CCTV로 녹화하고 있다는 안내 문구가 커다랗게 붙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재작년 한 달에 200~300건 수준이었던 무인가게 절도는 지난해엔 매달 400~500건을 넘길 정도로 훌쩍 늘어났습니다. 점원이 상주하지 않는 곳을 누구나 24시간 내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보니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무인가게는 신고업이 아닌 자유업이라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어서 가게 수를 정확히 집계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보다 못한 일부 자치구는 무인가게에 지능형 CCTV와 출입 인증기를 달아주겠다고 나섰는데 대부분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경찰이 출입 인증과 무인 경비 시스템 가입 등 자체적으로 방범 체계를 강화하라고 홍보하긴 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야간에 무인으로 운영하는 편의점입니다. 이렇게 출입 인증기를 통한 입장 전 신분 인증 절차를 마련한 곳도 있지만 일반 무인 가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일부 업자들은 초기 비용이 적다 보니 절도 피해를 봐도 신고에 합의금을 받으면 오히려 이득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합의금 장사를 한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금액이 몇천 원인데 실제 그 금액의 뭐 30배에서 50배, 몇십 배로 요구하시니까. 전문가들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무인 가게 대상 범죄를 막을 안전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범죄의 그 예방은 그 민과 그다음에 그 관이 함께하는 그 치안 협력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도 한번 생각을 해봐서 무인 점포 스스로도 민간 경비를 활용하는 특히 출입자 신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어제부터 전국 곳곳에 강한 비를 뿌렸던 비구름은 대부분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만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이 지난 뒤 아침 기온이 다소 내려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고요. 내일은 16도까지 떨어지면서 날이 점점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오늘 서울 낮 기온 24도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환절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와 호남 지역은 대부분 비가 그치고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비가 계속되고 있는데 영남과 호남 동부는 오늘 밤까지,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며 5에서 30mm 정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18도, 대전 16.5도, 부산은 21.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24도, 대구 23도까지 오른 데 그치며 낮 동안에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요. 당분간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다소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